오늘 강연은 전쟁과 기술의 관계를 이제 검토를 함에 있어서 더 폭넓게 기술과 사회의 관계라는 그런 분석 틀 내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인류가 이제 종사하고 있는 활동들 중에 이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는가 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전쟁과 기술의 관계를 조금 깊이 있게 그리고 역사적으로 검토를 해보려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양대학의 융합교양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형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현대 전쟁과 첨단 기술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역사적인 관점에서 좀 긴 호흡으로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과 기술이 긴밀한 관계를 맺은 거는 뭐 최근의 사정은 아니고 아마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인류사를 통틀어서 이제 뭐 갈등 같은 게 일어나게 되면서 기술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었던 일일 것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은 전쟁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또는 교전단체 사이에 무력을 사용해서 싸우는 일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정의는 이제 전쟁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말을 할 뿐인데 그렇다면 이제 전쟁의 본질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가장 널리 알려진 예로는 19세기 프로이센 왕국의 군사사상가였던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라는 사람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클라우제비츠가 이제 사후에 출간된 전쟁론이라는 책에 전쟁의 본질 또는 전쟁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클라우제비츠는 인용입니다. 전쟁이란 다른 수단을 이용한 정책의 연장이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War is continuation of policy with other means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개시되기 이전까지는 한 국가 또는 교전단체가 자신의 정책 또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을 하죠. 예를 들면 뭐 외교라든지 경제적인 압박이라든지 정보를 활용을 한다든지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먹혀들지 않을 때 그 외에 다른 수단을 이용해라는 표현이죠. 어쨌든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의지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런 활동이 바로 전쟁이라고 이제 그 클라우즈베츠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쟁에는 당연히 무력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무력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가용 자원으로서 기술이 활용됐을 것이고 이제 그 중요성은 특히 이제 근대 이후에 과학적 지식이 기술과 결합이 되면서 더욱 그 파괴력이 증대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쟁을 위한 파괴력이라는 것은 인류가 기술이라는 수단을 활용해 이루고자 하는 것에 이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뭐 극히 일부분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라는 말을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이라는 말은 뭐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자연 상태의 물질에 인간이 개입을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인공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인간이 개입해서 변화를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방법의 총칭이라고 대략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인간은 초기에는 이제 뭐 나뭇가지나 돌멩이 등을 이용한 그런 간단한 도구, 단순한 도구를 만들어서 활용을 해왔고 최근 들어서는 뭐 거대한 교량이라든지 대규모 통신 시스템 같은 고도의 과학적 지식을 활용한 각종 도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술은 한편으로는 생산성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인간 복지의 증진에 기여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명 또는 시설을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인명을 살상하고 시설을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목적에 활용이 되어 왔죠. 그래서 이는 기술이 가진 양면적인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같은 기술도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면모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기술의 중립성이다라는 걸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같은 기술이 이렇게 다른 면모를 보일 수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파괴와 살상이라는 목적은 인간이 그동안 기술을 활용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강력한 동기로 작용을 해왔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전쟁이라는 맥락은 그 한 인간, 인류 또는 한 집단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근원적인 그런 동기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국가는 생존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기 마련이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가용 자원들 중에서도 기술이라는 가용 자원은 적을 상대로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요인이자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그 일각에서는 전쟁이라는 극단적 위기가 기술 변화를 추동하는 핵심 동력이다라는 주장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역사에서는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시대 구분 중에 하나가 화약 무기의 본격적인 등장이 이제 계기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6, 17세기 전후로 한 이른바 군사혁명이라고 하는 큰 변화는 전쟁 수행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사건이었는데 화약 무기의 등장이 이제 그러니까 이 군사혁명을 설명하는데 요인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화약 무기의 등장이죠. 대포라든지 이제 뒤이어서 이제 소총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군사 전략이 굉장히 크게 변화를 하는 사건이었는데 이제 이 사건, 그러니까 군사혁명의 등장 시작에는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특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군사혁명의 요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이라고 이제 보통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화약 무기가 그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다, 전장에서. 그럼 화약 무기가 갖는 효과는 뭐냐? 첫 번째는 그동안은 어떤 그 파괴력이나 위력이라는 게 상한이 존재를 했죠. 왜냐하면 그것이 인력이라든지 뭐 어떤 경우에는 충력, 그다음에 일부의 기계의 힘을 이용한 그런 무기들이 사용이 됐다면 화약이 등장을 하면서부터는 사실상 그 상한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무한하게 그 파괴력이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군사 전략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당연하게도 이제 사회적인 어떤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이제 일부 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는 실질적인 전쟁 수행 방식의 변화를 일으킴과 동시에 이제 중세 시대를 풍미했던 어떤 기사 계급들이 이제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왜냐하면 그 어떤 튼튼한 말을 타고 튼튼한 갑옷을 입고 굉장히 큰 칼 또는 창을 휘두르는 기사의 존재가 더 이상 그 결정적인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게 만드는 어떤 기술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류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은 불과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인 19세기 후반 정도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무렵의 변화를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이제 널리 알려진 발명가이죠. 토마스 에디슨의 사례는 이제 당시의 어떤 그런 변화를 잘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디슨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체계적으로 발명하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디슨은 1876년도에 뉴저지주에 있는 멘로 파크라는 지역에 발명 공장이라는 걸 설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멘로 파크 연구소를 시작을 하면서 했던 말이 작은 발명품은 열흘에 하나, 큰 발명품은 매달 하나씩 정도 그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공언하면서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했죠. 이 정도 속도로 그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전과 같이 우연한 기술의 발생에 의지해서는
이 정도 속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슨의 멘로 파크 연구소는 20세기 이후에 어떤 발명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정립을 하고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20세기 1900년대 이후에 미국의 여러 그 당시에 최첨단 기업들이 기업 연구소를 만드는 어떤 모델로 정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어떤 상업 활동 그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과학적 지식을 만들어내는 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어떤 목표로 삼고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19세기 후반 이후에 인류사에 등장을 한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변화를 두고 영국의 철학자인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분은 강연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다른 게 아니라 발명하는 방법의 발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nvention of the method of inven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이트헤드의 이러한 말은 어떤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지식의 활용을 하는 방식에 굉장히 큰 전환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쟁이란 이제 국가의 생존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고 이러한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제 정책 결정자들은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 생존을 도모하게 되죠.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이 우연한 기회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인위적으로 새로운 전쟁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제 자체가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전쟁과 기술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19세기 후반에 발명하는 방법의 발명이 이제 결정적인 분기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명이라는 걸 이제 새로운 기술의 등장 또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을 때 19세기 후반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것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이전에는 어떤 전쟁이라는 상황이 닥쳤을 때 이제 허겁지겁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면 19세기 후반 이후가 되면은 전쟁에 봉착한 국가들이 당연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의 힘을 동원을 해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전개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럼으로써 20세기 이후 전쟁에서 전쟁을 계기로 뭐 1차 세계대전 때는 화학무기가 개발이 됐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원자폭탄이 개발이 되는 그런 신무기의 등장의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으로 전쟁이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1915년에 한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은 전쟁을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것으로 만들 것이다. 뭐 이 예상은 굉장히 이제 맞는 예측이었죠. 곧 우리는 단추 하나를 누르면 수천 명 아니 수백만 명을 한꺼번에 없애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 예측은 사실 1차 대전에서는 이제 그 화학무기라는 걸 통해서 일부 실현이 됐지만 보다 좋은 사례를 찾자면 이제 2차 세계 대전에 이제 핵무기 개발에 더 이제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1900년 무렵에 시작된 발명하는 방법의 발명 이래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은 국가가 과학을 경제 성장, 국가 방위, 공중 보건 등 이 통치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교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공을 했습니다. 20세기 전반을 통해서 일어난 이 두 차례의 끔찍한 세계 대전은 세계사의 큰 향배를 바꿔놓기도 했지만 전쟁과 기술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19세기 후반 이후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런 능력이 이제 광범위하게 늘어났죠. 인류가 갖고 있는 역량 자체가 늘어났는데 특히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한 원자폭탄의 개발을 목적으로 했던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가 우리가 원할 때 그 전까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기를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어떤 그런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과학적 지식과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항상 성공했던 것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모든 종류의 새로운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오해에서 비롯된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0세기 후반의 세계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을 하고 그에 맞춰가지고 활동을 전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세계사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60년대 이후 한국 현대사에서 이제 과학기술의 역할은 이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후발 산업화를 이룬 나라에서 이제 그런 과학기술이 그런 역할을 맡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키스트의 초대 소장을 맡았던 최영섭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연구를 했다가는 곤란하다. 기업의 공헌이 되는 연구를 해야 한다라는 점을 이제 끊임없이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렵에 이제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당시의 최우선 과제였던 경제개발 정책을 이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키스트라는 기관은 한국의 기업이 필요로 할 만한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을 해서 소화 개량을 한 후에 필요한 기업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기구였고, 처음에는 과학기술처 역시 기술 이제 해외로부터 도입한 기술을 국산화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한국 연구개발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 역시 기계, 화학, 소재 등 이제 70년대 이후에 급속하게 발전한 특정한 산업 부문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던 것이 80년대 이후에 자동차나 전자, 컴퓨터 등의 새로운 산업 부문에서 기술 역량이 축적이 되면서 한국의 산업이 이제 외국산 제품과 기술의 모방을 하는 단계를 넘어서 기술 혁신을 이루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한국 현대사 속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서술에서 국방기술이라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온 것이 이제 분명한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려져는 있지만 이것이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국방기술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주제이기도 했죠. 하지만 참혹한 내전과 국토의 분단을 경험을 했고 이후에 휴전 상태에서 북한과 이제 끊임없이 긴장 관계에 놓여 있었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놓여 있는 그런 나라에서 국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서 국방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었겠죠. 60년대 후반에 이제 북한의 도발이 이어졌다라는 거는 이제 한국 현대사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해서 국방력 자체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전개를 하게 되죠. 한국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런 다양한 기술적 성취, 기술 문명의 산물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어느 정도가 군사적인 목적에서 개발된 기술이 겸용으로 활용이 돼서 우리가 그 편의를 누리고 있는 것인지, 뭐 어느 정도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하탄 프로젝트란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2차 대전 중에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추진을 했던 그런 그 대규모 과학기술 프로젝트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이 에피소드가 이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그 영화의 원작이 이제 제가 번역을 한 책이기 때문에 굳이 소개를 드리자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사람 원자 폭탄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인물의 평전인데요. 그 책을 보면은 뭐 오펜하이머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있게 나오지만은 이 맨하탄 프로젝트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조직이 되었고 그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고 이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